자, 이제 1분기도 어느덧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2분기를 준비해야 될 텐데 2분기 경제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2분기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그 2분기 전망을 하기에 앞서서 최근 들어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좀 오르고 있는 것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금리가 왜 오르고 있느냐, 네네. 그걸 근본적 이유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비정상적으로 낮은 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장기적으로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 보면 명목 GDP 성장률하고 꺾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 실질 GDP 성장률보다 금리가 낮았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올해 미국 경제가 많이 회복되죠. 그래서 뭐 거의 7% 성장, 그리고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금리가 오르는 거고요. 문제는 금리가 얼마까지 오를 것인가. 그러니까 명목 금리랑 거의 비슷하게 올랐다면 저희 뭐 5, 그렇게 6% 이렇게 생각하면은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적정 금리는 뭐 3, 4% 네네. 되죠. 그런데 저는 최소한 올해 미국 잠재 성장률 한 1.9% 정도로 네네. 추정이 되거든요. 물론 실제 성장률은 7% 안팎일 거로 보고 있는데 네네.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올라야 된다. 그래서 저는 1.9% 이상은 올라야 된다. 아마 3분기 가면은 뭐 1.9%를 좀 초과할 것 같고요. 근데요, 그러면은 예. 그 정도 오르는 것은 저는 뭐 1.6%까지 오른 것도 시장에 굉장히 부담이었었거든요. 그럼 예. 1.9%까지 오르는 건 시장에 더 큰 부담이 될까요? 아니면 이 정도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금리 상승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냥 이제는 금리 상승기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시장의 부담은 좀 줄어들게 될까요? 뭐 주시장은 좀 나스닥 중심으로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네. 1.9 뭐 2% 넘어서면은 S&P 500도 좀 충격을 받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금리하고 기업 이익 증가율 혹은 경제 성장률 아닙니까? 네네. 경제 성장이 올라가니까 아마 2분기까지는 금리하고 경제 성장 충격 네네. 양쪽의 힘이 서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뭐 떨어지지도 않는 지루한 조정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3조 달러 혹은 그 이상의 인프라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냐 이 측면이거든요. 부양책 자체는 굉장히 반가운데 결국 이 부양책의 재원을 어디서 그러니까 조달을 할 것이냐를 물어봤을 때 지난 주말 사이에 부티지지 교통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금을 늘릴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부양책이 과연 긍정적일 것이냐 부정적일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이든 정책 한마디로 말하면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성장이거든요. 그러려면 재원이 많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올해 1조 9천억 달러 뭐 재정 지출을 좀 늘렸고요. 네. 3조 달러 또 뭐 간접 자본 투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문제는 이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계속 국채만 발행할 수가 그럴 수는 없거든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세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선거 공약 보면은 법인세를 21%, 28% 올리겠다. 네네. 뭐 당장은 올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올해 뭐 7% 성장하고 내년에도 뭐 3% 안팎 성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높은 성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는 법인세 인상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기업 이익을 그만큼 좀 축소시키는 그렇죠. 거니까 네. 주가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시적으로 주가 조정 요인은 작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법인세 인상 가능성은 낮고요. 아마 내년쯤이나 뭐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인세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 부티지지 교통장관도 얘기했던 것처럼 좀 다방면으로 세금을 거두려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법인세뿐만 아니라 가계 소득이 높은 분들, 네네. 이 사람들한테 또 39.5%도 세금을 부과했다는 겁니다. 네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 낮춘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뭐 어떻게 생각하면 비정상적인 건데요. 다 정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분야의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미국 재정 적자가 GDP 대비 지금 130%의 연방정부 총 부채 기준으로 하면 네네. 접근하고 있거든요. 이 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국채만 발행해서 조달할 수 없고요.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예,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 좀 오래 걸리니까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더 낫겠네요. 뭐 지금 당장 얘기하는 것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앞으로 바로 다가온 것이 바로 GDP 성장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 사실 올해 성장률을 뭐 굉장히 계속 다들 높이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 미국 경제는, 그러니까 메인 스트리트는 실물 경제를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뭐 실물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중이죠. 네네. 그래서 지난번 FOMC에서 12월 달에 올해 경제성은 4.2%였는데 6.5%로 그러니까요. 올렸고요. 네. 그다음에 뭐 골드만삭스 IB들이 7 내지 8% 성장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올해 그 정도는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저효과도 있죠. 네네. 작년에 마이너스 3.5% 성장이었으니까. 그렇죠. 사실 올해 7% 성장하더라도 2년 평균하면 그렇게 높은 성장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만약 미국 경제가 7% 성장한다면요. 네. 이게 미국 실제 GDP가 잠재 GDP 수준을 넘어서 버려요. 실제 GDP가 잠재 GDP. 네. 네, 작년 2분기에 실제 GDP가 잠재 GDP 10% 밑으로 떨어졌었거든요. 네.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럼 근데 좋은 거 아닌가요? 굉장히 빠른 속도, 굉장히 네네. 좋다는 거죠, 경제는. 네네. 소위 V자형 반등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GDP 갭으로 따져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GDP 갭이 플러스가 난다는 네네.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GDP 갭이 플러스가 난다는 것은 그냥 수요 공급 측면에서 따지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경제가 빠른 성장도 좋지만은 물가 측면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공급 측면에서도 올해 유가가 한 30% 가량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다음에 중국이 전 세계 특히 미국에 물건을 싸게 공급했는데요. 중국도 임금이 오르면서 과거처럼 싸게 공급할 수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 경제 보면은 수요 측면에서도 아까 GDP 갭이 플러스가 네네. 돌아서고 그다음에 유가 상승, 공급 측면 이런 걸 보면은 올해 미국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그 교수님, 우리가 이전 몇 년 동안 네. 미국 연준이 통화 완화책을 썼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물론 이건 뭐 인덱스나 기준은 아니지만 GDP 갭이 계속 마이너스다 보니까 네. 계속 통화 완화책을 써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진짜 GDP 갭이 플러스로 돌아서게 된다면 연준에서 이 지금까지 완화했던 통화 정책을 약간 이제 긴축적으로 바꿔야 될 요인도 생기는 거네요.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나 네네. 그다음에 제니 옐런. 네. 뭐 재무장관은 하긴 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 때는 그냥 빨리빨리 결정할 수 있어요. 네네. 뭐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금리를 인상하면 통화 긴축은 상당히 경제 주체에 고통을 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서히 올릴 수밖에 없다. 확인하고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가가 이제 3% 훨씬 넘어서면은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물가가 오르면은 네네. 연준 의장이나 재무장관도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긴 하고 네네. 행동을 하겠다는 거니까 좀 시간은 걸릴 수밖에 그것도 없죠. 시간은 좀 꽤 걸릴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의 골은 계속 또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말싸움은 적은데 실질 분위기는 굉장히 또 이렇게 그 대치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미중 간의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이런 대치 상황이 경제 성장률을 좀 갉아먹거나 아니면 좀 정체시킬 만한 그런 요인은 안 될까요? 우선 저 미중 패권 전쟁의 뭐 본질은 저는 네네.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 강대국이 있는데 신흥국이 커지면 강대국이 신흥국을 쳐가지고 지난 500년 역사 보니까 그렇죠. 16번 사례 중 12번 전쟁이 일어났다. 네네. 그래서 뭐 전쟁까지는 안 갔지만은 기본적으로 패권 전쟁이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중국 GDP가 미국 GDP의 70%를 넘어서서 네. 이대로 쭉 간다면은 2029년 정도에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서거든요. 네. 이게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트럼프는 말로 혼자서 많이 싸웠는데요.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뭐 견제하겠다. 네. 그래서 요새 유럽도 나서고 있고 그렇죠. 뭐 호주도 나서고 있고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한테는 좀 어려운 입장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그렇게 영향을 주진 올해 성장에 영향을 양국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텐데요. 네.
근데 중기적으로는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네네. 저는 뭐 무력 전쟁까지는 안 가더라도 금융 전쟁까지는 갈 수가 있다. 네. 예를 들어서 금융 전쟁 시나리오가 뭐 미국이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를 1조 한 90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는 그거를 네. 팔 수도 있다. 예,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또 견제할 수 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는 뭐 무력 전쟁까지는 안 가고요. 금융 전쟁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근데 금융 전쟁의 최종 정착점은 저는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사실 2001년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 가입하고 네네. 작년까지 중국이 미국에서 5조 4,500억 달러 정도 무역으로 돈을 벌어갔어요. 네네. 예,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중국에서 찾자는 거죠. 미국이 잘하는 거 금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중국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금융시장 개방하면은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미국 큰 IB들이 계속 중국 진출을 늘리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돈을 벌자는 것이죠. 예. 그 교수님께서는 수년 전부터 이 시장이 한번 출렁거릴 수 있는데 이 출렁거림을 이용해서 중국에 투자를 해서 국부를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셨거든요. 예.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뭐 지금이 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난주까지 보니까 다우지수가 한 8% 올랐는데 네네. 중국 상해종합지수 마이너스 2%, 어. 뭐 브라질 지수가 마이너스 4%, 네네. 뭐 두 개가 떨어졌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저는 좀 더 멀리 보면은 결국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 경제는 과거의 고성장 시대는 지났거든요. 네네. 이제 잘하면 4 내지 5% 잠재 성장이 그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경제가 안정 성장 국면에 들어섰을 때는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발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 기업들이 과거에는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간접금융이라고 그러죠. 네네. 최근에 들어와서 직접금융,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많이 조달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다가 머지않아 저는 금리 자유화, 외환시장 자유화까지 가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중국의 금융시장이 실물 시장은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섰지만 금융은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지금 올해는 미국 주가 중국 주가보다 좋지만 앞으로 네네. 10년을 내다보면은 저는 중국 주가 미국 주가보다 더 좋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 개별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10년 내다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 조금만 짧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올해 내지는 올해 정도만 보시죠. 올해 정도만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의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올 한 해 보면 미국 주가 좀 더 좋으리라고 보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나 뭐 올 한 해 지나서 내년 내후년까지 보면은 네네. 중국 주가 훨씬 더 좋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 이후 미국 주가 우리가 계속 오르는 것만 봤죠. 네. 사실 2010년 이후로는 미국의 S&P 500이 올 평균 1% 정도 상승했어요. 네. 중국은 한 0.4% 상승했거든요. 근데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중국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네. 저는 앞으로 10년을 보면은 2000년에서 2009년 같은 현상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미국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맞아요. 내년 이후를 대비하고 미국 비중은 조금 줄이시고 그만큼 중국 비중을 좀 늘려놓은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일단 미국이 조금 더 나을 것으로 보이니까 여기서 이제 수익을 얻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중국 쪽으로 조금씩 비중을 옮겨놓는 작업을 올해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항상 이제 들려오는 그 리스크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건 뭐 진짜 끊임없는 그 리스크인 것 같아요. 반독점 이슈 내지는 이제 중국의 그 규제 이슈 예.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얼마 전에 영국의 또 이코노미스트라고 경제 주간지가 있는데요. 네네. 중국을 하이브리드 캐피탈리즘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타면은 전기로도 갈 수 그쵸. 있고 기름으로도 갈 수 있는 네네. 이렇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중국은 개별 기업 투자하는 거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갈수록 국가 권력은 강화되고 기업 권력은 좀 약화될 거예요. 네네. 그래서 특히 중국에서 그런 일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중국에는 개별 기업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좋은 기업을 바탕으로 하는 펀드, 증권사 랩 상품, 네네. 그 다음에 뭐 ETF 같은 거 네네. 이런 식으로 조금 간접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종목을 한꺼번에 담는. 한꺼번에 담는 그런 투자 방식이 중국은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가운데 그 워낙 여러 사람들이 분산 투자하라고 하니까
저는 그 테슬라랑 니오랑 샤오펑 담았어요라고 하면서 분산 투자라고 잘못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건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한 곳에 몰아담는 거예요. 예. 대신 ETF로 이제 다양한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상품들을 담아 놓는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뭐 그런 ETF 보면은 최소한 뭐 20개 안팎 네네. 이렇게 종목들이 그쵸.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종목이 조금 규제를 받는다고 그러더라도 뭐 다른 종목은 괜찮을 거니까 계속 성장할 거니까요. 그럼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걸 것 같아요. 앞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제 중국의 금융시장이 개방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금융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개방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미국의 금융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쪽으로 진출하는 거니까. 그렇죠. 미국 금융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면 아마 돈을 많이 벌 겁니다. 네네네. 뭐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 금융기업 투자에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예, 그러나 미국 금융기업보다는 중국의 내수 일중주들, 중국 경제가 저는 그동안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예, 사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네. 예, 중국은 올라봤자 지금 39% 안팎이에요. 네. 이 소비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내수 일등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저 IMF 경제위기 구조조정했다고 네네. 한국을 대표하는 내수주들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때 SK텔레콤이 84배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뭐 삼성화재 같은 주식이 74배나 올랐거든요. 그때 교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그때 증권회사 다녔었죠. 그때는 저 증권회사 다니니까 거의 투자를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네네. 그냥 보기만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사실 작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 시기를 경험해 오셨던 분들의 그 마음을 잘 모르거든요. 예. 그 시기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면 이런 거네요.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수단인 거고 이를 통해서 중국으로 자본이 엄청나게 쏟아 들어올 테니 이 자본을 통해서 무엇이 성장할 것이냐, 소비가 성장할 것이냐 이런 결론이네요. 예, 중국이 결국 내수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그동안 투자하고 수출 중심으로 성장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내수 중심으로 성장하고 중국의 뭐 쌍순환 전략이라고 네네. 그러는데 결국 그것이 중국의 내수를 키워가지고 대부분도 같이 확대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저는 금융시장 개방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럼 중국 금융기업인가 했는데 그게 아닌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소비 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다른 이슈로 들어가 볼게요. 최근에 이제 뭐 비트코인의 변동성, 금의 변동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금의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던 자산인데 최근 들어서는 좀 변동성이 꽤 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금 가격이 작년에 뭐 온스당 2,050달러, 2,000달러 넘었었어요. 네. 그 정도까지 가다가 지금 1,73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도 금 가격은 오를 수 있다. 저는 장기적으로 올해는 달러 가치가 약간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이다. 그다음에 머지않아 인플레가 올 것이다. 그러면 금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보면 금값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실질금리거든요. 그렇죠. 네. 미국의 실질금리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2분기, 3분기는 실질금리가 오히려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2분기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가 3% 이상 오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국채 수익률은 그렇죠. 그만큼 못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10년 국채 수익률 2% 간더라도 물가가 3% 그렇죠. 넘어서면은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가 넘어서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과거 보면은 실질금리가 하락할 때 금값은 단기적으로 거의 상승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단기적으로 3분기 보면은 뭐 금값은 2분기, 3분기 금값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레이 달리오도 얼마 전에 과거에 그 금을 보유하는 게 불법이었던 적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비트코인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비중은 높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저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비트코인보다는 금을 좋아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뭐 진행자처럼 젊은 사람들 비트코인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네네. 그런데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수요 공급 차이. 그렇죠. 우선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금은 세계 여러 군 미국, 뭐 남아프리카 공에서 생산하고 중국도 생산하고 여러 군데 생산되는데요. 네네. 비트코인은 5개 업체 지금 발굴 업체가 약 50%를 생산했고요. 네. 그 다음에 수요 측면에서 보니까 금은 산업용, 그 다음에 장식용, 그렇죠.
뭐 그다음에 중앙은행 애완 보육으로 사용하고 있죠. 네네. 예, 그런데 블룸버그 그 뉴스를 보니까요. 비트코인 상위 22%가 95%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수요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고 그렇죠.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가? 저는 결국 장기적으로 미 달러 가치의 하락, 미 달러 가치에 대한 신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계속 비중이 축소되니까 네. 미국 경제, 미 달러에 대한 신뢰가 잃어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산을 찾게 되는 거죠.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을 그동안은 투자용이라 했는데 네. 일부에서는 거래용으로 그렇죠. 뭐 테슬라가 내가 비트코인 받고 자동차를 팔겠다는 거 네네. 아닙니까? 이런 거래적 수단으로서 조금씩 사용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투자하긴 해야 되는데 비중은 좀 아주 낮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그림들이 대부분 좀 긴 그림이고 큰 그림이라서 그러면 2분기에는 우리 투자자들이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금리하고 지금 경제 성장률이 서로 힘이 상충되는 국면이라서 네네.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도 못하는 이런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에도 박스권, 뭐 세계 주가, 우리 주가가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 그 박스권을 볼 때 주식 비중을 늘리느냐 줄여야 되느냐, 네. 뭐 3분기까지 보면은 조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3분기에는 미국 금리가 2%를 좀 넘어서면서 주식시장에 약간의 그동안 나스닥에 약간의 충격을 줬지만 S&P 500 그다음에 우리 주가에도 약간 충격을 주리라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3분기는 박스권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지금은 적절한 거 현금 비중도 유지하면서 조금 더 멀리 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 2분기 시장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